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바야흐로 대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 발전은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 간 협력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종료된 에이펙에서는 회원국 모두가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자는 내용의 에이펙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AI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든 답변해주는 AI 챗봇, 또 그림이나 영상, 음악을 만들어주는 AI까지 다양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이메일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에,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시안을 만드는 데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훌륭한 창작 및 생산 지원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론사들이 기사 작성에 AI 챗봇을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언론사 역시 AI를 효율적인 기사 작성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기사 작성 전체를 AI에 의존하면서 검수조차 하지 않고 보도하는 듯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유력 경제지는 K-팝 앨범의 미국 진출을 알리는 기사에 앨범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들을 다수 기재하고,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노래 두 곡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고 보도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아무런 해명 없이 빠르게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AI로 작성된 글의 환각 현상이 언론사의 검수 없이 보도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분야이든 AI 없이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만큼은 기사 작성을 AI에게 전부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보도되는 모든 기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언론사에 있습니다. 보도 전 언론사의 철저한 사실 확인 및 검수 과정은 물론 잘못된 정보에 대한 보도 이후의 책임 있는 자세까지가 인공지능 시대의 언론사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TV일마르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론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폭력과 재난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정치적인 공방, 사건, 사고, 경제 위기 소식이 가득하고요. 뉴스를 보면 폭력, 분노, 혐오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물론 이런 보도는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를 보여주는 데 그치고 해결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민은 세상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는 피로감과 무력감 속에 빠집니다. 언론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의 언론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주로 지적하는 저널리즘을 넘어서 해법을 제시하는 저널리즘, 즉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보도입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대안을 검증하면서 그 결과를
시민과 함께 평가하는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나 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보도, 이것이 바로 솔루션 저널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시민이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매일 부정적인 뉴스만 접하다 보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둘째, 언론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하되 대안이 없으면 시민은 언론은 지적만 하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론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방송이야말로 솔루션 저널리즘의 최적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현장이자 해결의 주체가 바로 지역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월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보도는 토지대장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한 해에 토지 분쟁으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이 4천억 원을 넘어서고 현실과 데이터가 맞지 않아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을 해소하고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보도였습니다. 먼저 10월 5일 내 땅 찾아준 효자, 불부합 토지 해법 찾았다 보도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 사용이 원인이었던 불부합 토지로 인해서 수십 년간 개발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가 지적재해조사로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협의로 100년 만에 새로운 지적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어서 10월 8일 얽힌 땅 경계 주민 손으로 푼다 지적재해조사 성과 보도에서 주민의 양보와 이해로 토지 경계 문제 해결에 단초가 마련됨을 알립니다. 주민의 80%가 동의해서 LX공사, 서원구청과 함께 진행하면서 측량 등 지적 재조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서 불부합 민원 처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끝으로 10월 10일 수만 필지 경계 불일치 해결, 타 지자체도 와서 배운다 보도에서 지적 재조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확한 토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개발 사업의 활력과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지자체 역시 같은 문제로 골치를 썩이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보도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서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되었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보도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시대에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도시농부 국가정책 채택될까 인력 중개 50만 돌파 보도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농촌 일자리 정책으로 인건비의 40%를 지자체가 지원해서 농가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더불어서 일손 부족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민과 일반 시민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협력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모델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도야말로 솔루션 저널리즘의 지역 버전, 즉 현장의 문제 속에서 길을 찾는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보도를 하나 더 보면요. 지난 10월 6일 횡성 한우 할랄 인증 이슬람 수출길 보도에서 전 세계 인구의 28.3%를 차지하며 약 20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할랄 식품 수출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과 방법에 대해 보도합니다.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 등 인증 절차와 수출 작업장 시설 지원, 그리고
현지 홍보에 관한 안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킵니다. 앞으로는 중동 시장에 이어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권 국가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지역 축산 농민의 자립 모델을 다루면서 지역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사육환경 핵심 정보 난각번호 포장상자 표시 필요 보도에서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달걀 껍데기의 유통정보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난각번호를 통해서 사육환경을 가늠할 핵심 정보인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이 세 가지가 포장지에 가려서 정작 중요한 난각번호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소소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시민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장 큰 힘은 시민에게 희망의 감정을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보고 좌절하는 대신에 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 가능성이 시민을 참여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결국 솔루션 저널리즘은 단순한 보도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사회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 제기와 함께 문제 해결을 다루는 시대입니다. 언론이 문제를 폭로하는 데 그치면 시민은 분노하지만 언론이 해법을 탐색하면 시민은 행동합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바로 그 행동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실을 추적하고 해법을 검증하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뉴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널리즘의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비판의 언어를 넘어서 해법의 언어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길을 보여주는 언론, 그것이 솔루션 저널리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는 힘들어도 살만하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변화된 한국의 도시를 기록하는 카메라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야간의 도심과 주거지, 강변과 공원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자주 포착되는 장면이 있죠. 형광색 러닝조끼와 헤드램프, 편안한 운동복을 갖춰 입은 소규모 집단, 정해진 시간에 모여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는 사람들, 이른바 러닝크루로 불리는 이 집단 달리기 장면은 이제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도시의 야간 풍경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닝은 개인의 건강관리나 다이어트에만 머물지 않고 있는데요. 소규모 단위로 조직된 러닝크루와 그 모임을 수용하기 위해 재구성되고 있는 카페와 편의점, 러닝 코스를 기준으로 선택되는 주거지, 그리고 러닝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과 도시 축제들까지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제 러닝은 신체 훈련, 시간 관리, 자기 개발, 소비, 관계 맺기 등이 한꺼번에 얽힌 하나의 도시 문화 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러닝 문화가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골목과 상권을 재분류하고 다시 위계화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 하기에 좋은 동네인가? 야간 러닝이 가능한가? 러닝을 끝내고 모일 만한 공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지와 휴식 공간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의 러닝은 개인의 취향이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 정책이 호명하는 새로운 인구 집단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도시 브랜딩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취향이 도시를 재구성하는 힘이 될 때 그 힘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러닝을 말할 때 운동은 좋은 거니까 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당연한 긍정에서 출발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많이 걷고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이는 도시가 분명히 더 건강한 도시일 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덧붙여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러닝에 최적화된 동네란 과연 누구에게 쾌적한 동네인가? 러닝을 중심에 둔 야간 풍경은 어떤 신체와 어떤 생활 리듬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야근과 돌봄으로 저녁 시간을 통째로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다양한 이유로 마음 놓고 밤길을 달리기 힘든 사람들의 자리는 이런 도시 이미지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러닝이 강조될수록 우리는 러닝할 수 있는 신체와 시간, 러닝에 적합한 연령과 계층, 러닝이 어울리는 옷차림과 소비 패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도시가 선호하는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을 암묵적으로 그려내는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러닝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가 자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는 세련된 선별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선별의 언어는 미디어를 통해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각종 예능과 광고, SNS에서 러닝하는 사람들과 러닝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는 시민이 바로 오늘의 멋진 시민이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화하곤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근에 유행하는 러닝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취향의 발견은 러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춘천의 러닝크루와 러너들의 친화 공간을 따라가면서 달리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도시의 리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장면은 양양의 바다 서핑과 영월 산속의 독립서점, 그리고 원주의 밴드 페스티벌을 차례로 배치하면서 사람들의 취향이 모여 도시를 바꾸고 있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 모든 장면을 묶어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이 4개의 현장은 최근에 한국 도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시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일 저녁에 모여 강변을 달리는 러닝크루, 거친 파도 위에서 보드를 타는 서퍼, 산속의 독립서점에서 책과 시간을 소비하는 방문자, 도시의 밤을 밴드 음악으로 채우는 시민들. 이렇게 카메라가 놓인 장소들은 각각의 취향들을 비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결국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고 스스로 여가를 기획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시민, 그리고 그 시민을 중심으로 재설계되는 현대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화면은 달리는 사람들과 그들을 반기는 카페가 놓인 상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서핑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와 파도, 보드 공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 위에 바다를 품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장이 새겨집니다. 영월의 산속 서점은 자기 취향으로 버티는 공간으로, 그리고 원주의 밴드 페스티벌은 시민이 무대에 서는 도시로 소개됩니다. 이 4개의 장면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도시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았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은 이들을 통해 오늘날의 도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상을 그려냅니다.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고 여가를 기획할 줄 알고 취향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응원하는 시민. 말하자면 취향을 가진 문화적이고 건강한 중산층 시민의 이미지입니다. 양양의 우드 서프보드, 영월의 독립서점, 원주의 밴드 페스티벌은 모두 느리지만 가치 있는 소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느림과 가치가 실제로는 높은 가격과 이동 가능성, 그리고 시간의 여유와 결합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구 2만 취향의 발견이 보여준 도시에서 야근과 돌봄으로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 서핑과 한 달 살기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축제와 공연의 소비자가 되기보다 그 뒷정리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도시가 취향을 통해 자신을 브랜딩하는 순간 그 브랜딩에 어울리는 시민의 얼굴은 선명해지지만 그 외의 얼굴들은 뒷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즉 핵심은 미디어가 취향을 통해 그려내는 도시의 시민상과 그 시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얼굴들을 어떻게 함께 상상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테마 스페셜 취향의 발견은 분명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짚어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더 이상 사적 취미가 아니라 도시 정책과 지역 전략, 상권 재편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변화를 포착해낸 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가 개인의 취향을 호출할 때 누구의 취향이 우선적으로 불려 나오는가? 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체와 시간, 계층과 세대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들의 일상 경험은 어떤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보면 각 장면들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취향의 발견을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개인적 취향이 도시를 움직이는 하나의 얼굴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상 옆에 어떤 개인들을 더 그려 넣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겨 찾는 장소와 취향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이 취향은 도시 안에서 어떤 시민의 얼굴로 나를 호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호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경계나 구분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는 것. 그런 질문을 잊지 않을 때 취향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언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테마 스페셜 취향의 발견을 둘러싼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질문을 향한 작은 시도였다고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의 이원자입니다. CJB 모닝 와이드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 학교 몸 근육, 마음 근육 성장일기라는 제목으로 충북 도내의 학교를 찾아가는 코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지난 10월 10일에 방송된 증평중학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정서 순화와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아침에 비타민 걷기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걸으며 하루를 깨우고 친구나 교사와 자연스럽게 소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 제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활동 이후 제공되는 팔찌나 비타민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성취감을 부여하고 심리적 동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클럽 활동 중 풋살 클럽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 사례로 소개됩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대회 출전 경험 및 수업 병행을 통해 자기 조절력과 책임감을 강화하며 팀원 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체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나니까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학생의 말은 신체 활동이 학업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독서 골든벨과 책 교환 활동은
단순한 독서에서 더 나아가 사고력, 표현력,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직접 만들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태도를 길러주며 추천글을 동봉한 책을 교환해 읽는 활동은 같은 반 친구들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과 독서가 조화롭게 연결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을 보며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느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전교생 참여형인지 특정 동아리나 관심 학생 중심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풋살과 독서 골든벨은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였음에도 이를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성장 문화로 일반화한 부분은 시청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 왕자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와 같은 질문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제한해 문학 수업의 취지와 다소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활동 내용을 짧은 방송 시간에 모두 담다 보니 프로그램 초반에 강조했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정서 기르기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일상을 단순한 성취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성장 기록으로 바라보려는 시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드러난 전인적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을 언어화하며 성취를 공유하는 모습은 자기 효능감 향상, 정서 조절력 강화, 공동체적 학습 문화 조성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과 독서 활동이 균형 있게 운영되는 모습은 창의적 사고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중학교의 성장일기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참여 범위, 지속 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정서 성장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방송될 다른 학교의 몸 근육, 마음 근육 성장 일기가 교육 현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쌀쌀한 기운이 감돌며 가을이 깊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우리 앞에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11월 7일이 입동이었으니 절기상으로 이미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는 잦은 부슬비와 흐린 날씨 탓에 예전처럼 청명한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루하루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11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